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2014년 첫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녹음이자 오늘 이제 한병철 교수의 그 피로사회라는 그 얇은 책, 얇지만 참 그래도 깊이 썼던 이 책에 대한 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곡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신주쿠 트와일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여하튼 여러분 음악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검색하다가 어쩌다가 그죠? 이거 내가 좋구나 하는 어떤 음악들이니까요. 여하튼 네 신주쿠 하니까 괜히 묘한 느낌이 드네요. 여하튼 저 이제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마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모두 한 명 한 명 얼굴 떠오르니까 정말로 201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정말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내는 그쵸?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제 그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서도 이제 후반부 우울사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울사회 이제 첫 파트를 보시면요, 이제 프로이트와 어떤 이제 칸트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여러분 어쩔 거 없습니다. 프로이트 몰라도 칸트 몰라도 뭐 대충 그냥 이 책에서 다루는 그 부분이요, 그렇게 이렇게 막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프로이트, 칸트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전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인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단락 먼저 읽어볼까요? 성과 주체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규율 사회의 심리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규율적 주체는 프로이트의 자아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우울사회라는 제목과 함께 이제 심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 주체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거였을까? 이런 파트를 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여러분 큰 어떤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까지 배웠던 어떤 그죠? 규율 사회와 어떤 성과 사회, 그래서 어떤 복종적 주체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이제 내용은 다 다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우울증이라는 심리 상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 이제 적용하면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 주체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규율 상태 심리 상태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시 이 책의 전체 큰 틀이죠. 규율 사회, 큰 그 피로 사회 이전의 그 사회죠. 그래서 어떤 규율적 주체는 프로이트의 자아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이 규율 사회의 규율적 주체라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이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 자아를 통해 설명되어 왔는데, 자, 프로이트의 심리적 기구는 명령과 금지로 이루어진 억압적 강제 장치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다를 거 없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심리적 기구라는 게 결국 뭐다? 명령 그리고 금지로 이루어진 억압적 강제 장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그 앞에 파트에서 배웠던 그 부분과 명령, 금지, 억압 뭐 다를 거 없죠. 강제. 역시 핵심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이와 같은 금지와 명령의 부정성을 토대로 조직된 억압적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는 어떤 이 틀이죠. 틀. 이 이론의 어떤 분석 틀이 결국은 억압적 사회에서나 적용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성과사회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다음 단락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과사회는 억압적인 규율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이트의 심리기제가 무용하다, 쓸모없었다 이라는 거죠. 그만큼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 프로이트의 어떤 이 억압적인 규율사회, 억압적 주체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분석 도구는 이 성과사회 아니라 그 규율사회죠. 그러니까 억압적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어떤 분석 틀이라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과사회 시대가 변했으니까 프로이트의 심리기제는 쓸모가 없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프로이트의 이 복종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프로이트의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이제 성과 주체죠. 아니 이게 성과 주체는 무언가 부인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맞는 얘기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이 복종적 주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이 사회가 됐든 어떤 아버지가 됐든 억압과 금기에 대한 어떤 복종해야 하는 주체였다라면 결국 자신의 욕망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성과 사회의 이 성과 주체는 어때요? 좀 복종적 주체와 달리 뭘 부인할 게 없죠. 긍정하는 것 그 자체니까요. 그저 긍정의 주체로서 복종적 주체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다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적 자아가 초자, 이거 오타 같아요. 초자겠죠. 그러니까 초자의 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이 칸트의 복종적 자아 또한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결국은요, 여러분, 프로이트에 이어서 칸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칸트 하면 여러분 이제 혹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칸트의 어떤 정언명법, 뭐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인 어떤 엄밀함, 그죠? 어떤 그 긴밀한 과정들이 떠오를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다면 칸트는 어쨌든 이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의식이 되었든 뭐 자아가 되었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건 프로이트적 자아든 칸트적 자아든 결국 다 복종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 양심, 그래서 칸트에 이제 등장하면 바로 양심이 등장하죠. 칸트에게 있어 양심이 바로 이 프로이트의 초자와 같은 위치를 자리매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이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초자가 우리 어떤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원초적 자아를 억압하여 온 것처럼 칸트에게 있어서는 그 양심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그렇죠? 명령적 주체의 어떤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이 내면의 판사의 감시와 억압 가운데서 존경심을 품고 지키도록 강요받는다.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혼동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프로이트든 칸트든 결국은 프로이트의 초자는 칸트의 양심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냥 도식적으로 이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이트와 칸트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 책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 칸트의 도덕적 주체는 피고인 동시에 재판관이기에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죠. 칸트가 생각하는 칸트의 어떤 도식 안에서 우리가 그 도덕적 주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되는 주체인 동시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동시에 재판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자아처럼 분열된 자아다. 이것 좀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양심이 있고요. 그 양심에 따라서 사실은 하기 싫은데 양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나가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분열된 자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프로이트의 자아도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기존에 여러분 프로이트 이전에는 항상 어떤 이 자아, 주체 이런 개념을 얘기했다면 프로이트 이후로는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나,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에 대한 것이 이제는 굉장히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새로운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결국은 칸트의 어떤 도덕적 개념과도 이미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도식적으로 봤을 때 프로이트의 어떤 자아처럼 분열된 자아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열성. 물론 칸트의 윤리에서 이런 강제적 행위 밖에는 신이라는 공명정대한 보상체계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적어도 칸트의 윤리 이런 책이죠. 양심에 의해서 내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제적 결국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 같지만 양심에 의한 행위니까 강제적 행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분열적 자아라고 됐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양심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할 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명령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바르다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는요. 어떤 근거가 꼭 뒷받침되어야만 하냐면요. 바로 신이라는 공명정대한 보상체계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더 읽어보시면 신의 보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지금의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며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여러분 그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핵심이기도 해요. 핵심이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여하튼 여러분 이런 거죠. 결국 칸트의 철학에서는요. 어떤 이제 기독교 신앙적 개념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보다도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그저 어떤 실천 이성의 개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서 신을 오히려 논리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청한다. 신을 요청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게 있죠? 올바른 일을 해도 여러분 어때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반대로요. 나쁜 짓 더럽게 많이 하고 법도 다 어기는데요. 한국 사회 같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수많은 기득권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고요. 그죠? 네,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직도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많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드디어 그 개봉했던 변호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몇 군데에서 막 그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죠? 결국은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거에서 굳이 초등학생도 어려워하지 않을 만한 도덕적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 윤리의 그 기초적인 개념도 따라가지 못해서 법이 오히려 권력자들의 어떤 권력에 악용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게다가 또 뭘 할 수 있죠? 그 권력에 붙어서 결국은요 법적 양심도 법조인의 양심도 버리고 그죠? 결국은 권력의 틀에 붙잡혀 있는 그 나쁜 자들이요. 자신의 결국 뭐죠?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실천이성이죠. 실천이성의 명령을 따라가지도 않는 그 자들이 결국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2013년인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 그죠? 어때요? 억울하죠? 뭔가 부조리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때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고 떳떳이했던 그 사람들 그죠? 물론 이제 그 영화는 허구다라고 피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영화의 모델인 노무현 대통령 어떻죠? 결과는 그렇죠. 자살로 끝났죠. 네. 물론 여러분 자기가 선택해서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번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초유의 사태죠. 자살을 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는요 보통은 자살을 했다라는 개념보다 자살을 당했다라는 어떤 표현 한국 문법에 좀 안 맞지만은 오히려 그렇게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어떤 특정 인간 사례일 뿐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불행한 자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자들 뭔가 이 현실에 대한 이 부당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뭐죠? 내가 최소한 이 시대 나의 삶 속에서는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이런 결국 이 양심이 결국은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이 세계를 만든 이 세계를 어떤 그죠? 관할하는 어쨌든 거대한 공명정대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양심을 지켰더니 지금은 비록 불행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어쨌든 내세가 됐든 언젠가 그 후가 됐든 신은 결국은 내가 했던 내 바른 행위에 대해서 내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을 것인가? 보상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즉시 양심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엔 명령하기에는요 너무나 그 근거가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아마 칸트는 신이 요청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하간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한가도 역시 내가 보기엔 이 전체 문제를 이 파트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자와의 관계의 상실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기를 가져다 준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오늘 아까 성과사회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성과사회는요 뭔가 외로운 자아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긍정하고 그쵸 어떤 굉장히 어떤 슈퍼맨 같은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어떤 슈퍼맨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성과였던 명령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홀로 남죠.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가 상실되는데 결국 이런 타자와의 관계의 상실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기를 가져다 준다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일단 아까처럼 이 칸트의 어떤 우리가 실천이성을 본 것처럼요. 양심 부분에서 칸트에게는 신이 보상을 확신했기에 행위의 시작과 끝이 가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도 결국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자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타자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신의 보상을 확신했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도덕적 행위의 어떤 이 시작점도 있는 거고 끝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성과 주체는 어떻죠? 보상 체계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타자가 없는 홀로 된 거니까요. 고독하니까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끝없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성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요. 어쨌든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타자, 절대적 타자가 나에게 어떤 행위, 어떤 보상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어때요? 현대사회에서는 신 자체가 죽어버렸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보상 체계가 없는 이런 성과 주체 삶, 그죠? 성과 사회 삶에서는요.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보상을 내가 챙긴 거죠. 누가 해주는 보상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마일리지를 쌓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공로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내가 쌓아야 된다라는 그 끝없는, 끝나지 않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강박관념.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현대사회에 우리가 이 저축도 일종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적당한 저축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만, 여러분, 현대사회의 어떤 부자들을 보세요. 그건 대부분 뭐죠? 필요 이상이죠.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끊임없이 모읍니다. 그게 강박관념이라는 거죠. 그죠? 왜? 고갈되지 않을까? 내가 남보다 더 못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희소성, 경제학적 희소성에 대한 어떤 이 전제 자체가 결국 우리를 끝없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연결성이 있네요. 그죠? 어쨌든, 즉, 이제는 완결된 일의 결과로서 최종이란 불가능해지고, 열려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한다. 이런 보통,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열려있다. 그죠? 뭐, 열린 방향, 이런 보통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반대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위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완결성을 볼 수 있었던 건 칸트의 시대까지는요. 칸트에게까지는 적어도 어떤 타자의 어떤 보상, 관계적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홀로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내 몫을 챙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제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열려있단 말은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입니다. 오직 끝나지 않는 경쟁이죠. 열려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내가 자기를 착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또 튀어나오네요. 바로 나르시시즘이죠. 자, 이러한 비극의 원인으로 나르시시즘을 특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르시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착취하고 끊임없이 나의 어떤 성과에 의해서 달려갈 수 없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이는 자아와 타자와의 구별을 소멸시킴으로써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르시시즘은 결국은 내가 남과의 어떤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이 안 되니까 오직 나는 나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성찰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반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최고인, 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좀 나와요. 자아가 결코 다른 것과 마주치지 못하게 된다. 자기가 자신만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 타자의 무의미성을 가져오고 타자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보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모든 것 속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안에 항상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거죠. 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자는 필요도 없고요. 이런 나르시시즘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과 자기애는 운명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애라는 말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과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딱 구분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걸 동일어로 많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거나 해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병리적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자기애는 뭐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타자와의 대립하는 가운데서 이걸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타자가 있음 자체를 일단 인정하죠. 그러니까 타자와의 대립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정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타자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죠? 그 나를 정립시키는, 나를 세우는 것이 자기애죠. 즉 타자의 존재는 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근데 나르시시즘은 뭐죠? 타자 자체가 나와 경계가 사라지면서 나만이 남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남는 현상. 타자는 사라지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타자 관계의 소멸은 결국 자기 자신의 혼란을 가져온다. 그죠?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가 나에 대한 존재감은 사실은 여러분 타자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건데 그런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는 이런 나르시시즘적인 자아는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국 혼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완성된 형식이 불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주체를 나르시시즘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하여 주체는 하나의 형태, 안정성, 확고한 성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완성된 형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자기 성과에 대해서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이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조건이 주체를 나르시즘에 반복적으로 더 빠지게 한다고 해요. 우리를 점점 더 타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에게 빠져들게 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어떤 나의 확고한 자아, 완전한 어떤 자아에 대한 것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과 주체는 결국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언가를 이뤘는데 이루자마자 우리는 결핍을 느끼죠. 이게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주체는 결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뿌듯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또 일하게 되죠. 불안하니까 우리는 또 저축하게 됩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이게 자본주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벌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라면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결국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무한한 어떤 욕망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산을 모으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돌아가야 될 목까지도 왜죠? 나르시시즘 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도 곧 내 거가 되는 거죠. 빼앗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방식까지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어떤 노동가족의 반복, 끊임없는 노동가족과 끊임없는 자기 착취가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의 극대화를 가져오고요. 경제성을 중시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어떤 철학과도 맞물리는 그죠? 방식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 생산성의 극대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하지 않은 걸 생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계속 넘어가 볼게요. 다시 프로이트가 등장합니다. 성격이란 부정성의 현상이라는 프로이트는 정의한다. 성격이란 뭐다? 부정성의 현상이다. 성격은 뭘 부정한다라는 거죠. 즉 근대의 히스테리적 주체들은 이드와 초자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자기 형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트가 정의하는 이 주체들이죠. 프로이트가 정의하는 주체는 뭐다? 이드는 여러분 결국 어떤 무의식적 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무의식과 초자는 뭐죠? 그런 무의식 자체를 또 억압하는 도덕적 개념이죠. 아까 그 칸트로 보면 양심 그런 역할을 보시면 돼요. 초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양심, 또 좀 더 크게 보면 어떤 사회적 도덕 체계, 혹은 법, 규율, 혹은 어떤 아버지의 명령 뭐 다 가능합니다. 그게 다 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든 우리 오히려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성적 욕구와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주 순전한 어떤 그러니까 본래적인 어떤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드와 초자와의 이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주체가 형성되는데 어쨌든 그건 적어도 분명한 자기 형태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후기 근대는 어떻다? 지금 이제 성과사회죠. 후기 근대. 유형의 히스테리 환자보다는 무형의 우울증 환자가 넘쳐난다. 자 이제 어떤 이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죠. 근대 주체는 히스테리 환자가 많았다라면 오늘날에는 우울증 환자가 넘쳐난다는 거죠. 왜? 유형의 히스테리, 무형의 우울증. 자, 즉 우울증 환자는요 성격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히스테리 환자는 성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드와 초자와의 어떤 이 샌드위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어쨌든 분명한 성격이 드러나는데 우울증 환자는 성격 없는 인간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아니 후기 근대의 자아 자체가 성격이 없다. 오히려 자아 자체가 성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고 아니어도 우리 현대의 자아, 우리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아는 그죠? 성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런 무형적 성격은 오늘날의 페이스북의 수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성격이 서로 없기에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밝혀준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귀가 헐기 뜨이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페이스북 보세요. 친구 많죠? 패친 그죠? 여러분 그 패친들 보세요.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몇 명입니까? 엄청 많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는 굉장히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요.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친구들, 트위터를 통해서 팔로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요. 지금 한명철 교수는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다? 그러니까 친구를 맺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성격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설득력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성격이 유형적이면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많이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성격도요. 어떤 이 도형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아다리라고 하나요? 어떤 이 그죠?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성격이. 누가 한 명이 튀어나와 있으면 누군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맞아야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도 일종의 어떤 그죠? 통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소통이 가능한데 사실 여러분 지금 SNS상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이 성격성은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희미하죠. 사실 아예 없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인 설명이죠, 여긴요. 그러니까 이 무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다시 얘기하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은 무성격, 무형태의 신호라고 칼 슈미트는 말한다. 여러분 이 칼 슈미트가 등장한 거 보니까 칼 슈미트가 페이스북 분석했을 리는 없고요. 굉장히 유명한 법학자죠.
여튼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이 없다라는 건요. 결국 내가 무성격, 무형태 신호라고 카시 밑에 말한다. 그러나 성과만을 강요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무형적 성격, 유연적인 성격이야말로 기적 관계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가능케 하기에 필연적으로 강조되게 된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작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오늘날 이 성과 사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뭐죠? 예. 성격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유연한 성격. 이게 경제적 효율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성격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뭐 인간관계 좋다라고 오늘날 표현하는 건요. 단순히 옛날처럼요. 그죠? 직접 만나서 몇 사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는가? 그 정도를 떠나서요. 그죠? 뭐 그냥 뭐 친구가 막 최소 100명에서 막 200명, 300명, 심지어 몇십만 명까지도 가능한 거죠. 지금 SNS 상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서로 그냥 무난한 것도 서로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추구하는 게 오늘의 현대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더 외로운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름대로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날의 우울증, 소진 증후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은 심적 억압이나 부인의 가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아까 처음 했던 얘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으로서 부인이 아닌, 그죠?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능함,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이라는 그 긍정의 과잉이죠. 그래서 성과사회 표에서 비롯된다. 우울증에는 타자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소진이 우울로 귀결되곤 한다. 즉 과도한 긴장과 과부하 그리고 파괴성을 띠게 되는 과잉 자기관계야말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결국 이러한 성과 주체는요. 이러한 성과 주체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바깥에 머물며 타자와 세계에 자신을 맡길 줄을 모른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과 주체는 아무리 힘들고요. 자기 착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깥에 머물러야 되는데 사실은요. 어느 정도 타자와의 세계에 자신을 좀 맡겨야 되는데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스스로 홀러서려고 하니까. 그저 자기 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가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스스로를 마모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오늘날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타자를 향한 존재 가능성을 더욱 줄여내는 데 일조한다. 이건 이미 아까 SNS의 사례와도 연결되죠. 그리고 가상공간, 인터넷이죠. 가상공간에서는 실제적인 타자성과 타자의 저항성이 부족해진다. 결국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 자체가 또 게다가 어떤 실제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약하게 만들죠. 실제적인 어떤 관념 자체를 약하게 만들죠. 그죠? 이런 머드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구분 자체가 애매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가상공간이라는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결국 우리에게 자기 주체에 대한 어떤 확실성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타자에 대한 확실성 자체도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타자성, 타자의 저항성도 부족해진다.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자아는 현실감이 없고요. 자기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죠? 이는 또 다른 방법의 또 나르시스적인 주체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실제는 현실성을 통해 우리를 중단시키고 우리 배웠죠. 이를 중단시키는 어떤 분노, 정화하며 그죠? 기댈 수 있는 받침대로서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인데 사이버 스페이스죠. 사이버 스페이스는 아예 이 가능성을 다 배제한다는 거죠. 뭐든지 그냥 무한 긍정하고 뭔가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일종의 버그죠. 깔끔하게 치워버리고요. 그죠? 과잉하고 있죠. 자, 이러한 과도한 선택이 주어진 후기 근대 사회의 성과 주체에게는 결국 강력한 유대관계의 가능성이 끊어지고 고립되어 버린다. 여러분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제 성과 사회의 어떤 특성, 규율 사회의 어떤 반대 중에 어떤 대립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고립되고 유대관계 끊어진다. 또 유대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다시 또 우리를 더욱더 착취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슬픔은 일종의 관계성을 전제한다. 자, 슬픔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튀어나오네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실제적 관계가 분명히 있기에 그를 잃어버려도 그는 존재하는 관계성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애인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이 친구가 죽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죠. 그러니까 진정한 슬픔은 뭐죠? 애초에 관계를 전제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대상에 대한 실제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잃어버려도 그는 존재하는 관계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과 우울증을 구분하기 위해서 슬픔을 지금 여러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더 분명하게 특성 지어주는 거죠. 우울증은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그저 모든 관계와 관련 없이 한없이 자기 안으로 우리가 방금 나르시시즘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요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안으로 그냥 더욱더 계속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라는 것과 우울증의 감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후기 근대의 자아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자기에게 쏟아붓고 남은 에너지는 피상적으로 급격히 늘어가는 일시적 관계에 배분하게 된다. 물론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들의 진정한 친구가 아닌 그저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 거짓된 자아 감정을 불어 넣어주는 우리 이제 소비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점점.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는 갈등의 시대도 아니다. 성과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이념 분쟁, 계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때요? 약간 긍정이 되는 듯 하면서도 확 벌써, 그죠? 뭔가 부담되죠? 왜냐면 우리 한국적 상황은요, 여전히 사회 정치적인 갈등도 많고, 계급 간 분쟁도 아직도 많죠,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도 계속 읽어볼게요. 갈등을 통한 분쟁과 폭력보다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의 전일적 지배가 강력한 합의적 폭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적 폭력이 아니라 이제는 합의적 폭력. 자기관계의 긍정을 통한 경쟁적인 성과 주체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자유 아닌 예속의 역설적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설, 한없이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끊임없이 나를 오히려 자기 착취를 해야 되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가야 되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쟁해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우리가 뭐 갈등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서는요. 하지만 분명히 와닿는 분석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나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막 표현적, 슬로건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우리에게 거대한 우울증, 그죠? 우리가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섬찟한 감이 있어요. 자,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초자아의 억압기제는 이제 긍정화를 통해서 이상자아로 변모한다. 이상자아라는 말이 이제 튀어나오죠. 그래서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의 초자아의 억압기제는 그죠? 이제 긍정을 통해서 이상자아로 변모한다. 자, 억압적인 초자아와 달리 이상자아는 유혹적이다. 초자아가 억압하는 거라면 이상자아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성과 주체는 자신을 이 이상자에게 스스로를 내던짐으로써 자유의 행위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즉 이러한 착각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지만 이상자에 결코 맞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현실과의 거리만큼 자학적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자가 튀어나왔지만 결국 왜 그렇죠? 성과 주체랑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성과 주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이상자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결코 우리는 와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만큼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간격만큼 우리는 다시 나를 더 채워넣는 거죠. 그 간격만큼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채찍질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더욱더 착취하는. 자, 그리고 자기 착취는 자유를 수행한다는 착각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무섭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착취하는 거죠. 누가? 내가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어떤 그죠? 어떤 타자, 예전에 어떤 권력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나를 착취하는 효율성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에 걸맞는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것. 물론 그 사이 자신은 자기를 착취하는 폭력의 주체가 된다. 그죠? 내가 나를 착취하는 거니까 내가 곧 폭력의 주체죠. 자, 니체의 주권적 인간은 이러한 탈진된 성과 주체에 대한 대항 모델로서 여유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일종의 이제 이 책의 이제 마무리는 이제 니체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유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대항 모델을 니체는 제시했다. 니체는 아마도 활동가잉의 인간을 역겨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물론 니체가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여러분 죽은 연도는 190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는 아마도 활동가형의 어떤 이런 시대의 어떤 인간을 역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옴표. 이 책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라투스트라에서 강한 영혼은 평정을 유지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지나친 활발함에 대해 거부감을 품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긴 인용인데요. 거친 노동을 좋아하고 빠른 자, 새로운 자, 낯선 자에게 마음이 가는 모든 이들아. 어때요? 오늘날인 거죠. 너희는 참을성이 부족하구나. 너희의 부지런함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이며 도피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저희 한국 사회에 우리 아버지상 있잖아요.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그래서 어때요? 자기를 착취하는 삶은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사회 발전기를 이뤄낸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도피이기도 하다라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 가정이 와야 되고요. 한국 사회 어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그죠?
친밀하지가 못한 이유, 더욱더 점점 더 어색해지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 스스로도 바로 그런 부지런함, 혹은 억울함, 그런 바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자녀와 친해질 수도 없는 걸 수도 있죠. 자, 너희가 삶을 더 믿는다면 순간에 몸을 던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자, 하지만 너희는 내실이 부족해져 기다리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더 잘 믿는, 우리 삶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던지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다? 너희는 또 내실이 또 부족해. 그래서 그걸 또 기다리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게으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드디어. 그러나 성과사회가 가져온 자기 착취는 현대 성과 주체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갉아먹음으로써 마지막 남은 육체의 건강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었다. 자, 그 피로사회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과사회가 가져온 자기 착취 때문에 우린 현대 성과 주체 삶을 철저히 파괴되고 갉아먹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도 어때요? 우리의 정신만 갉아먹힌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소진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마지막 남은 이 육체의 건강에 모든 에너지, 육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어쨌든 또 다른 강박이 생기는 거죠. 도핑 사회를 다루면서도 다뤘던 것 같고요. 육체의 건강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었다. 즉 삶의 가치와 목적, 행위의 보상도 알 수 없는 허무함 속에서 남은 육체에 대한 집착만 더욱 커져서 오직 자기 자신의 몸을 가꾸고 건강하게 사는데 또 다른 집착을 보이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미 아까 이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뭐 필라테스가 됐든 뭐 한 요가가 됐든 벌써 어때요? 실제로 그런 증거가 너무나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 몸을 가꾸는 거, 헬스 트레이너,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식스팩을 만들 것인지, 그죠? 별의별 몸매를 어떻게 뺄 것이고요, 성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딜 깎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게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한 어떤 좋은 분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남은 육체에 올인하고 있는 이 사회, 그죠? 외모지상주의인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와닿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신도 죽어버리고, 그죠? 아까 신을 또 등장하죠. 아까 칸트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행위를 보상해줄 타자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어떤 가치가 옳은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죠. 그 사라져버린, 소진된 사회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생명의 성능, 그죠? 물론 우리 이전에 그렇게 성능 없는 성과다라고 이제 도핑 사회를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육체적인 어떤 이 생명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도핑 사회가 노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사실 이 책에서 제시하고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확고하게 어떻게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주장이라기보다도요, 그렇죠? 또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뉘앙스입니다. 왜요? 결국은 이런 어떤 필요사회가 더욱더 깊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렇죠? 암울함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한국적 사회에서 특히나 이런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는, 우리 육신을 꾸미고자 하는 게 곧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 과연 이 끝에는 무엇이 다가올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죠? 여러분, 피로사회에 대한 강의를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실 이제 피로사회 논평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한 강의로도 나누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벌써 지치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소재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만약 제가 코멘트를 좀 해본다라면요. 여러분 결국은,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제 오늘 이번에 피로사회 계속 해제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여러분 그거였죠, 결국은. 뭐였죠? 지금 이 성과사회가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넘어갔다라고 사실은 이미 한병철 교수님은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도 의심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어떤 학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학자기 때문에 더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마치 선지자처럼.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거꾸로 냉철하게 보자면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근대화도 덜 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서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자유 있죠.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 규율 사회 자체도 제대로 오지도 못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규율 사회의 억압이라는 건 사실은 몇백 년 동안 이루어져 있던 서구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는 근대 후기라는 거죠. 역으로요. 그죠? 물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명철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후기 근대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근대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근대 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9세기 정도죠. 그러니까 서구는 내내 인간의 어떤 자유, 그죠? 역시 똑같죠.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것을 찾아가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이제 오히려
미셸 푸코 같은 오히려 이제 그 철학자들이죠.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억압되고 있었던 거다라는 걸 사실 분석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식만으로 보면요, 그동안에는 규율사회였고 그래서 이제 성과사회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실 한병철 교수의 이 분석도요, 예전에 이 근대성에 대한 그 후기 근대 비판점과 사실은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충분히 피로사회의 이 책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의 어떤 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재들은 우울증이라는 어떤 거대 소재나 어떤 뭐 아까 전 SNS 얘기가 됐든, 그쵸? 어쨌든 오늘날 뭐 끊임없는 자기계발서, 나는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어떤 긍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오늘날의 소재에 맞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분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어떤 근대성의 장점과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에 다를 바 없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면 17세기 때도요, 결국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 등장했던 거고요. 그게 오늘날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성을 한 거기도 한 거죠. 그죠? 뭐 핵무기, 그죠? 세계 2차 대전,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죠? 어떤 인간 이성의 어떤 잔인함들을 반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제 현대의 어떤 시작점인데, 결국은요, 현대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성과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근대성의 또 다른 구조의 반복이 아니겠냐, 반복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요, 설령 그러면 규율사회와 성과사회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분된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점적으로는 우리도 그러니까 규율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나치고 있는 과정일 수는 있죠.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분석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빠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우리 아마추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언제 학교에서 미셸 푸코의 뭐 감시의 사회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그죠? 어떤 사회의 어떤 거대한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뭐 착취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잘 안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것도 우리는 급급하다. 다시 얘기하면 깨닫는 것도 급급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내가 나이구나라는 거 개념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우리는 그것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율사회, 우리가 그동안 규율사회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도 결국 우리는 어때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들어가서 책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동시에 성과사회는 말 그대로 오늘 현대의 슬로건이긴 하니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입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 거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누군가에게는 근대주체적이고요. 그러니까 규율주체적인 거죠. 누군가는 복종적 주체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착취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과잉적인, 긍정의 어떤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혹은요, 제가 이제 이런 논평에 있어서 마지막 줄에 썼던 건데, 오히려 그래서 뭐 규율 주체다, 아니면 복종 주체다, 성과 주체다, 이런 말보다 아예 그냥, 분열적 주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요. 왜? 다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왜 학교나 선생님, 그죠? 뭐 아버지, 그리고 어떤 회사, 혹은 공장, 모든 어떤 미셸 푸코가 분석했던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권력 관계죠. 강제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요. 그러면서도 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나는 더욱더 나는 나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채찍질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적 분석이라기보다 이 시대 속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어쨌든 이 동시대적인, 그죠? 이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시적 진행, 분열적인 어떤 주체적 개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더 힘든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해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기 더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는 충분히 근대화되는 우리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로 이미 성과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누리고 나서, 그렇죠? 충분히 차라리 규율사회라도 누리고 나서 성과사회로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규율사회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규율사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성과사회에 물들어 있는 이런 복잡성이겠죠, 사실은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철학 강의, 인문학적 강의를 하면서 다뤄볼 만한 문제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동안 참
제가 이렇게 너무나 뭐 재미도 없고요. 그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또 재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나마 좀 쉽게 다가가고 하려고 했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이것을 굳이 팟캐스트로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대부분 인기 있는 팟캐스트들은 계속 정치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담론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겠지만 역으로 우리나라 팟캐스트에는 대부분 뭔가 좀 진득하게 무언가를 분석하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자신이 좀 더 약간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무언가 내가 좀 꼼꼼하게 들어가지고 꼼꼼하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팟캐스트가 또 많지는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함부로 뛰어든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또 너무 뭐 그 정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없고요. 그죠? 또 제가 뭐 엄청나게 뭘 또 웃길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밀양이라는 요즘 제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비밀스러운 햇볕, 제가 믿는 어떤 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팟캐스트의 방향성도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유명하지도 않지만, 은밀하게, 그죠?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빛, 숨겨져 있는 어떤 진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또 다시 방송을 업데이트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네, 다음 시리즈를 또 기대해 주세요. 끝.